오늘 12월 마지막, 12월이 마지막이 아니라 2025년 마지막이고, 니체 네. 11주 차고 총 33주 차입니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네, 또 한번, 어, 발췌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 읽으면서 조금 마음에 들었던 곳은 기분이 우울하다면 추한 것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라는 문장이 조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니체의 소개는 계속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철학이나 역사를 공부할 때 항상 이런 연도나 이런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니체가 1844년에 태어났고 1900년도에 죽었다라는 거. 그래야 중간중간에 다른 얘기를 엮을 때 조금 이렇게 뭐 진화론 오늘 이야기도 나오지만 진화론 이야기 나올 때 진화론을 니체가 경험했을까 아닐까 이런 걸 또 생각할 때는 진화론이 나온 또 시기나 이런 거를 유추하다 보면 이런 니체의 나이나 태어난 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의사소통은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꼭지고요. 또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언어만 안다고 네,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언어란 개념에 대한 소리의 기호이다. 블레블레. 네, 완벽한 소통을 원한다면 블레블레. 언어에 담긴 개념의 공통적인 체험과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나 공감하죠. 국어만 다 알고 우리가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외국인과 소통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느끼고 있는 정서적 체험과 이해가 있어야만이 예, 또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야만이 또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언어란 개념에 대한 소리의 기호이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저도 좀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영어든 국어든 이렇게 텍스트된 기호를 우리가 읽고 뭔가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상상하고 이런 행위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아니, 국어, 기억, 니은, ABC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를 그리고 이해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인간의 어떤 이 영역이라는 게, 이 이해 영역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참 이런 문자 기호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는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느낌을 좀 적어봤고요. 156페이지에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 폭발이라는 꼭지입니다. 인간의 정신력이 극대화되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쓸모없게 보일 때가 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정신의 강함을 보여주는 징후다. 블레블레. 최상의 허무주의는 더 이상 공격할 의사도 가치도 못 느껴 방관하는 포기 상태다라는 문장을 니체가 적었는데요. 정신력이 극대화되면을 저는 깨달음을 얻으면으로 바꾸면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뭔가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다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좀 쓸데없는 일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저가 깨달음을 얻지도 않았지만 저도 되게 비질비질하다가 뭔가를 조금 알게 됐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내가 안달했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되게 좀 무의미하게 느꼈던 적도 있거든. 요즘도 가끔씩 있고. 그래서 그건 허무주의는 아닌 것 같고, 니체도 그거 비슷한 걸 느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신의 강함을 보여주는 징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비슷하게 좀 느낀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고요. 근데 제가 이런 느낌도 있어요. 뭔가 좀 깨달은 이들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상처나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는 건 아닌데, 휘둘리더라도 금방 제자리를 찾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156페이지에 또 허무의 끝이 인간에겐 종교가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블레블레 종교란 무엇인가? 믿음이다. 믿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것을 참으로 간주했기에 발생한다. 허무의 끝에서 인간이 믿음을 그리고 종교를 발견했다는 것은
허물을 참으로 간주했다는 논리를 성립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읽으면서 좀 논리적 비약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모두 죽는다? 뭐 죽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인데 그래서 의미 없다? 의미 없음이 허무다? 그래서 허무가 참이다? 그래서 종교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엮어내시는데 그래서 조금 논리적 비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157페이지에 참된 세계란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믿음을 양산하는 어떤 진실이 완벽한 참이라는 논리는 불완전하다. 그것을 참으로 인정하는 출처가 객관적 실체가 아닌 인간의 가상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상의 허무주의마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그래서 인간이 마음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진실과 가상의 거짓을 그것을 믿고 의지해 결국에는 몰락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도 우리를 둘러싼 이 실체가 없는 진실과 거짓의 가상성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모습.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 폭발이다. 솔직하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냥 뭐 이 질문에 이 친구 니체가 했던 질문이 최상의 허무주의를 뛰어넘는 힘을 뭐 제가 이제 문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몰락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도 진실과 거짓의 가상성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합니다. 뭐 잘 이해가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마침내 내가 나를 믿어 의심치 않는 광기를 주소서라는 꼭지입니다. 과거에 존경받던 습관과 미신의 속박을 부수는 것은 광기다. 그렇죠. 맞죠. 세상이 바뀌려면 뭐 습관이 바뀌든 관습이 바뀌려면 광기로 똘똘 뭉친 이들이 있어야 하죠. 그냥 그 규격화된 세상에 그냥 편협, 그냥 그 올라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세상을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잘 안 바뀌죠. 뭔가 그게 반론을 제시하고 뭔가 어떤 급진적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광기가 필요하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법을 파괴하렵니다. 시체가 살아 있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듯 법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뭐 제가 해석할 때 그리스도교 관습이나 특히 잘못된 도덕 규범이 니체에게는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 충분히 공감이 되죠. 뭐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합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황제가 거의 하는 명령이 신의 명령인 것처럼 많이 일치화됐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니체나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요즘에 뭐 기독교, 불교, 뭐 카톨릭교 그분들이 하는 말하는 거 보면 와 저런 분들이 야 저런 분들이 목사고 뭐 신부고 막 스님이구나 막 이런 혼자 막 참 웃기다 생각도 많이 하는데 아마 니체도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엔 더 했을 거니까. 모든 시대의 가장 생산적인 인간들이 겪었던 가장 쓰라리면서도 황량하기 짝이 없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누가 감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비도덕은 가장 극단적인 도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뭐 이런 잘못된 이런 세계는 자신만 좀 이렇게 쳐다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잘못된 신의 체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반론할 수 있는 건 나다, 니체다 하는 약간 자뻑 스스로 혼자 막 이렇게 막 자기 잘난 것 같은 느낌에 도취된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그런데 세상의 결을 조금씩 이렇게 깨우친 사람들 이런 생각 좀 자주 하죠. 그래서 뭔가 좀 알게 됐을 때 특히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아이들이 뭔가 다 깨우친 것처럼 막 이야기할 때 있죠. 선생님한테 배웠어 하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어른들이 막 할 말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전 들었어요. 네. 159페이지에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고자 한다라는 꼭지입니다.
인간은 초월해야만 하는 존재이다. 인간으로부터 초월하기 위해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예로부터 존재는 자기 이상의 것을 창조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블레블레. 인간을 초월하는 것보다 동물로 퇴화되기를 원하는가라는 문장을 써 있습니다. 뭐 니체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초인 위버맨시. 예.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 초인 사상이죠. 네. 뭐 니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자기계발서에 이 현실의 자기계발서에 니체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왜?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라고 하니까. 자기계발의 뭐 문장이 이거잖아요. 너를 극복해. 더 열심히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 니체가 이 150년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159페이지에 네. 원숭이와 인간을 비교할 수 있는가? 인간과 초인을 비교할 수 없다. 그대들은 벌레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이 되었다. 블레블레. 아직도 원숭이다. 그대들이 가장 현명하다고 칭송하는 자들도 여전히 식물과 유령 사이를 배회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적어내면서 그래서 제가 이 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언제 발표됐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 집 니체가 지금 이- 벌레다라고 하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원숭이다라고. 종의 기원이 1859년에 발표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체도 이 종의 기원이 그때 당시 센세이션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원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진화론 같은 경우가 저는 충분히 공감도 되는데 이게 같은 종끼리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인간이 인간으로 발전하는 과정, 새가 새로 발전하는 과정. 그런데 진화론에 이런 반론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잃어버린 고리라고, missing link라고. 그러니까 종과 종 간의 진화하는 과정에 증명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특히 기독교에서 말 많이 하죠. 저도 약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진화론자들은 이거 종과 종 간의 관계에 반론으로 어류에서 조류로 변했던 화석 시조새라는 것으로 반론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반론도 있어. 과도기 있었다고 하면서 또 지라론이 좀 더 확실한 거야. 창조론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조새도 하나의 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도기적인 행태가 아니라. 그래서 니체도 당연히 이 당시에 뭐 니체가 뭐 종의 기원 발표하고 나서 이거 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원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네. 160페이지에 네. 형제들이여 대지에 충실하라. 더 이상 저승을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 그들은 독을 끼얹은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죽어가는 자, 스스로 독을 물려받은 자들이다. 대지는 이런 자들에게 권태를 느낀다. 그들은 저승으로 사라지는 게 낫다. 지난날 신에 대한 모독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신은 죽었다. 그의 죽음과 더불어 형벌도 죽었다. 지금은 대지에 대한 모독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네, 뭐 며칠 전에도 했었던 얘기죠. 뭐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석하겠더라고요. 현실의 땅을 딛고 있는 사람들아, 죽음 이후의 상황을 신경 쓰지 마라.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극복해라. 그리고 제가 좀 덧붙이면 너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라. 뭐 이런 얘기 정도. 네. 지금 여기가 더 중요하지. 죽음 이후의 삶을 가지고 뭔가를 장사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니체도 뭐 이런 데서는 부분적 자명함은 있죠. 네. 그렇지만 완전히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163에서 164페이지에 기분이 우울하다면 추한 것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제가 조금 가슴에 담았던 문장이죠. 추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떨어뜨려야 한다. 블레블레. 힘을 쟁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삶을 주도하는 권력을 발휘해 보는 것이다.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용기와 긍지에 다가서는 것만으로도 추함이 떨어져 나간다. 추함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은 자연스레 아름다운 것들 곁으로 다가간다.
의식하지 않고도 우리는 결론에 직면한다. 결론의 전제는 우리의 본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영성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뭔가 우울하다고 하는 거는 뭔가에 지금 몰입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기분이 우울하다면 어떤 것에 지금 몰입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도박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심지어 마약 같은 거 하죠.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공부나 이런 거는 조금 덜하긴 한데 마약이나 이런 도박은 더 많은 걸 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지금 우울하다면 지금 약간 산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정신이. 그럼 우리는 좀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영성에서 몰입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그래서 결국 우울한 거예요. 도박이나 마약이나 공부나 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 순간에 그걸 사랑하고 있는 상태죠. 네. 제가 뭐 깨달았던 건 중에 큰 건이죠, 이거는. 몰입은 사랑이다라는 얘기. 164페이지에 모든 인간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지는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감탄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가장 아름답게 느낀다. 자신의 본능을 가장 아름답게 느낀다는 뜻이다. 인간이 추해지는 단 하나의 과정은 자신의 본능을 두려워할 때뿐이다. 자신의 본능에서 멀어지는 것이 추함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자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끊임없이 영성학자들이나 종교나 기독교, 그리스도교, 천주교, 불교에서 이야기해요. 그게 결국은 너답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대로. 그게 너의 본능에 네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본능적인 너 자신을 펼쳐봐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니체도 같은 얘기를 하죠. 자신의 본능을 가장 아름답게 느끼고 자기 자신한테 감탄하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넣지 않아지면 우리가 좀 추해진다, 추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이런 사이코패스들 있죠. 유영철 같은 애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자들은 살인할 때 되게 만족했다는 제가 인터뷰를 봤거든요. 사람을 죽일 때 기뻤대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는데도 그때 당시 좋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사이코패스들이 아니. 그럼 결국은 이 얘기로 유추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친구들은 자기 본능대로 살았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본능. 그러니까 약간 DNA가 잘못된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 본능대로 살았으니까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람 죽일 때. 우리가 볼 때는 좀 아닌데도. 네. 그래서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야 아름답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본능에 아름답게 사는데 우리가 강아지들도 본능에 따라 살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밥 주면. 그러면 인간이 달라지는 건 뭐냐면 본능에 따라 살기는 하는데 타인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그 기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동물과 차이인 거예요. 근데 유영철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동물이죠. 연쇄살인범은.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타인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165페이지에 낡아 빠진 잉크 대신 펜 끝에 그대 피를 적셔라 라는 문장입니다. 너무 멋져가지고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나는 세익스피어처럼 가슴 아픈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 인간이 이토록 많은 유머를 얻으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괴로워야 되는 것일까라는 문제. 그래서 뭔가 유머를 얻으려면 그만큼 괴로움이 있어야 되죠. 그냥 즐거운 사람이 즐거운 게 아닌 걸 이 니체도 알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개그맨들 중에 남을 웃기는 직업들 중에 자신의 어릴 적 아픔들이 진짜 많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분들의 조금 빙의를 해보면 그분들은 웃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어릴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웃음을 깊이 있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나 사람들을 웃게 하는 타이밍. 그래서 개그맨들이 어릴 때 좀 상당히 어렵게 지낸 사람들이 많다는 거 보고, 아, 이 내용이 좀 떠오르더라고. 나는 오직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낡아 빠진 잉크 대신, 펜 대신 그대의 피를 적셔라. 사람들은 그제야 이 피가 그대의 정신임을 알게 되리라. 저, 이건 그냥 뭐 열심히 헌신해서 쓰는 얘기인데 이런 표현 자체가 피를 묻혀라 펜 끝에라는 얘기 자체가 그냥 아무나 할 수 없는 표현이죠. 네. 166페이지. 네. 소득의 정도보다 일의 즐거움을 먼저 따지는 종족이라는 꼭지입니다. 모든 문명국들의 구성원은 소득을 위해 일한다. 그렇죠. 일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일을 통한 소득의 정도가 일을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체가 살았던 150년, 160년 전에도 니체가 이렇게 봤다는 얘기는 산업혁명 이후에 니체가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과일 생산하는 그 산업혁명 전에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신의 그냥 농사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았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근데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뭔가 공산품을 막대하게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지금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확신이 좀, 뭐, 니체도 태어났기에 이런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166에서 167페이지 마지막으로, 네, 소득의 정도보다 일의 즐거움을 더 먼저 따지는 희한한 인간이 있다. 돈보다 일의 즐거움을 먼저 따지는 희한한 인간이 있다. 그들은 지나치게 일을 가리고 쉽게 만족할 줄 모르는 종족이고 그들에겐 일이 목적이고 일의 만족이 소득의 정도가 된다. 만약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일 자체에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예술가와 철학자가 이 종족에 속해 있다. 또 이런 종족도 있다. 사냥이나 여행 혹은 사랑에 일생을 바치는 자들이다. 이들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긴다. 특히 과정이 괴로울수록 더욱 열광한다. 만약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쉽사리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가난이나 권태가 아니다. 맹목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다. 뭐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예술가나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돈의 작고가 아니라 그냥 반복적인 일이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철학자이고 싶기도 한데 돈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딱 적절하게 니체가 표현을 한 걸 보면 하여튼 좀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읽었던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의사소통은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 상담에서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언어로 하는 의사소통은 뭐 10%밖에 안 된다, 8%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언어란 개념에 대한 소리의 기호이다. 이런 멋진 말. 네. 그리고 완벽한 의사소통 원한다면 언어에 담긴 개념의 공통적인 체험과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했는데 어떻게 외국어를 잘 구사한다는 게 외국에 가서 살지 않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 폭발, 네, 논리적 비약이다 그러셨고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 폭발. 폭발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터지는 건데, 네,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으면서 폭발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잘 모르겠고요.
마침내 내가 나를 믿어 의심치 않는 광기를 주소서. 네. 그다음에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고자 한다. 네,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어, 저는 저기 아래서 진화론이 나오고 창조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도 원숭이다 이랬을 때 그렇다면 지금도 아직도 원숭이인 원숭이는 뭘까? 진화도 하지 못하고 사람도 되지 못한 원숭이는 뭘까?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창조론. 아, 저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진화론을 굉장히 어,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대들은 벌레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벌레인 벌레는 뭘까? 진화되지 못하는 건 뭘까? 이거는 비과학적이다. 과학을 주장하는 이 21세기 그때는 또 19세기였을 수도 있는데요. 어, 그 과학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직까지 벌레로 살아있는 벌레는 뭘까? 진화되지 못하는 벌레는 뭘까?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는 말 저는 전혀 믿고 싶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 여기도 신은 죽었다 그러고 했는데 뒤에도 어디 갔더니 뭐는 죽었다. 그 니체가 자주 쓰는 단어가 죽었다는 땡은 죽었다, 뭐는 죽었다 이런 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막 꼬고 언어를 꼬고 해서 천재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우울하다면 추한 것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저도 여기를 읽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네. 기분이 우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편안해서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우울에 빠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바쁘지 않기 때문에 한가해서 그래서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가끔 있어 보면은 아니, 저에게 우울한 기분이 이렇게 그 종이에 물감 번지듯이, 물이 번지듯이 이렇게 번져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래도 기분이 우울하다면 추한 것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그 얘기와 그다음에 아까 우울 도박 얘기하셨는데 현실 치료에서 긍정적 중독, 부정적 중독 이런 중독도 긍정적 중독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울 도박은 부정적 중독에 해당되고 일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긍정적 중독이라고 이렇게 분류해 봤고요. 몰입은 사랑이다. 제 논문에서 네, 변수가 조직 몰입이었는데 몰입은 굉장히 매력 있는 단어일 거다 생각 들고요. 또 작가님과 저랑 이렇게 프리드리 리체 공부하면서 시간이 언제 한 시간 지나갔는지 몰라 이랬을 때도 이것도 몰입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낡아 빠진 잉크 대신 펜 끝에 그대의 피를 적셔라 그랬는데요. 아까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몇이나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네, 니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 잉크 대신에 펜 끝에 그대의 피를 적셔라는 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네, 사람들은 그제 이 피가 그대의 정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펜 끝에 글 쓸 때 글을 잘 쓰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펜 끝에 그대의 피를 적셔라. 네. 완전히 자신의 피를 토하듯이 그냥 네. 에너지 모든 걸 쏟아내서 글을 쓰라는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소득의 정도보다 일의 즐거움을 먼저 따지는 종족. 네. 그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늦게 농사 계속 하다가 산업혁명이 우리나라는 뭐 거의 100년이나 뒤에 나타났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때가 농사 짓고, 그런 시골에서 살았던 때가 더 인간적인 삶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계화되고 산업혁명 이렇게 되면서 인간미도 조금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 일에 허덕이고 더 바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네, 다 했습니다. 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네, 그, 그, 그 진화론 관련해서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네, 아까 소장님이 그런 얘기야. 왜 벌레는 아직도 벌레고 원숭이는 왜 네, 아직도 원숭이냐 하면 걔네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네. 과도기다. 가족이, 그 친구들은 예, 네, 그런 그 진화론을 주창하시는 그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그것도 아직 가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얕아요. 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지와 비과학적,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또 아니요. 네, 다음은 읽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네. 낭독하는 게 저는 상당히 몸에 좋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혼자 네, 그냥 묵음하는 것보다 이렇게 발설하는 게 참 몸에 좋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자, 네. 10. 영혼의 빛을 갚기 전에 영혼의 빛은 갚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내 영혼의, 내 영혼이, 내 선택이 영혼의 진짜 성장에 부합하는가라는 부제. 저녁 노을이 붉게, 이게 잘 안 읽히죠, 갑자기. 저녁 노을이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바람은 나뭇잎을 살짝살짝 스치며 지나는 중이었다. 제이는 돌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늘 그렇듯 조용히 곁을 지키는 빛이 있었다. 말없이 차를 마시던 제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왜, 왜 나는 자꾸 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걸까? 또 그 일, 또 그 사람. 마치 도망가도 계속 따라오는 그림자 같아. 빛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영혼의 빛, 영혼의 빚은 갚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빚이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환생과 카르마 법칙에 따르면 자신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확인한 영혼은 지금까지 배우면서 확보한 영적 자산을 활용하여 올바른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설계하지. 지금 삶에서 카르마의 쓴맛을 보고 있다면 여태까지 그 카르마의 대가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거나 전생에서 죽으면서 갚아야 할 빚도 자동적으로 변제되었다고 착각한 거지. 빛은 다시 말을 이었다. 잘못이라기보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숙제라고 보면 돼. 전생에서 덮어두고 도망쳤던 것들, 감정, 책임, 결단, 삶은 언젠가 그걸 마주하게 돼, 정면으로. 그럼 나는 이번에도 그걸 또 피하고 있는 거야? 이미 눈치챘군 하며 빛이 미소를 보였다. 같은 장면이 반복될 때는 이유가 있어. 작은 영혼은 그것을 불운이라고 부르고, 깨어있는 영혼은 그것을 기회라고 불러. 성장의 문턱이지. 빛은 말을 이었다. 고대 현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작은 영혼은 아직 스스로를 성찰할 줄 모른다. 그저 매번 닥쳐오는 상황에 무방비로 부딪히며 고단한 삶을 이어갈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생조차도 그들의 영혼의 여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성장의 일부다. 비록 스스로 결단을 내릴 정도로 충분히 깨어나지 못했지만 이전보다 더 고된 시련 앞에서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 각자의 수준에 맞는 성장을 조용히 이루어가지. 제이가 가만히 하늘을 보았다. 붉은 노을이 이제 자줏빛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나는 걸까? 사후에 계획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닥치면, 아, 이거 연습했지 하고 떠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전생에 계획했지만 이번 생의 물질 세상은 시야에 한계가 있어.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아. 당장 코앞에 닥친 나쁜 일만 눈에 들어오지. 또 전생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 또 감당하기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도저히 해낼 수 없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오지. 그건 시험지를 보고 나서 정답이 떠오르지 않는 것과 같아. 실전은 연습과 다르거든.
현실이라는 무대는 기억을 덮고도 깨어 있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눈앞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성숙했는지를 보는 거지. 그럼 난 아직도 미숙한 거구나. 빛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미 너는 여기까지 왔잖아. 질문을 던졌고 피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어. 그건 아주 큰 성장의 신호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뭇잎 몇 장이 무릎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제이는 다시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정말 그 빛, 빛들은 모두 갚아야만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든 피해 다니다 보면 그냥 사라지지 않아? 빛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육신을 떠난 후 지난 생을 관찰하고 점검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아, 내가 아직 이 문제를 정복하지 못해서 자꾸 발목이 잡히고 있구나. 해결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겠구나. 옆집 이웃에 대한 나쁜 감정도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겠구나. 빛은 말을 이었다. 사라지지 않아, 갚기 전에는. 영혼의 법은 인간의 사회처럼 파산도 면책도 없어. 다만, 너는 빚을 갚을 때마다 더 강해지고 더 깊어져. 결국 그 빚은 너를 얼매는 사슬이 아니라 너를 빛으로 데려가는 사다리가 돼. 제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어떤 일을 해야 그걸 갚을 수 있을까? 빛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 질문은 곧 내 다음 삶의 방향이야. 누군가는 용서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군가는 더 도망을 가지 않아야 해. 그 모든 과제의 바닥에는 하나의 질문이 숨어 있지. 이번 생에 나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제이는 마치 마음 한켠이 풀리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빛이 태양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다 급히 돌아보며 한마디 했다. 잠깐, 제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영혼의 진짜 성장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을 늘 하기를 바래.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혼의 빚이라는 거에 지읒, 영혼의 네, 빚은, 네, 갚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제목도 멋지고 내용도 멋집니다. 아, 우리 소장님은 지금 네, 또 기독교 신자시니까 이런 뭐 환생이나 뭐 영혼의 이렇게 리사이클을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부담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냥 그거는 그거 뭐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지금 작가님께서 빚, 그리고 제이 이렇게 계속 대화하시잖아. 그죠? 제가 그때 코끼리 공작할 때도 코끼리한테 우연히 빛이라고 쓴 것도 아마 작가님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이번에도 뭐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는 삶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셀 지역 이름을 주빛 지역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 가지 올렸는데 제 거는 다 떨어지고 주빛 빛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아 빛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좀 생각하고 했던 게, 뭐, 우리 몸에서나 입에서나 행동에서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예,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다음은 우리 소장님의 글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이단 종교, 네,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교, 장로교 이름으로 이렇게 이단 행동을 하는 종교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당신의 선택,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 각 개인마다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다. 동기라든가 욕구라든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 이론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성적인 추동이나
자아실현, 열등감 극복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현실 치료의 창시자인 윌리엄 글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설명할 때는 기본적인 욕구 5가지, 생존, 사랑, 성취, 자유, 재미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많은 행동들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글래서의 성장 과정을 보면 어린 시절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태도를 보면서 개인의 책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과 원만한 부부 관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20대 중반이 된 자그마한 키의 지은혜님 가명도 그랬다. 어릴 적 그녀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구타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져들게 되었다. 아버지도 같은 종교단체 신도로 소속되었지만 종교단체의 이상함을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면서 빠져나와 연락을 끊었다. 이상한 종교단체는 현재 인원이 줄어서 20명 정도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지은혜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20살 직장에서 받은 급여 전액을 종교단체 측에 이체해야만 했다. 이체하지 않을 경우 여성 종교 지도자 및 친언니로부터 목양실에서 장시간 면담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약 1년 전에는 종교단체 측 권유로 3천만 원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 종교단체 측은 금전 제공에 대해 문제 제기 시 갑질, 겸손하지 않다는 표현으로 비난했다. 지 은혜님은 관련 금융 이체 내역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녀의 친정어머니, 언니는 현재까지 동일 종교단체에서 거주하고 있다. 지 은혜님의 남편 강지한님 부모님 또한 동일 종교단체 신도로 있다가 이상함을 이유로 중학생 무렵 이혼을 결정했던 가정이다. 시어머니 및 시동생도 현재 같은 종교단체 소속 및 거주 중이었다. 지은혜님은 남편과 함께 용기를 냈다. 이제 막 100일 된 아들과 함께 며칠 전 종교단체에서 탈출을 하였다. 친구에게 150만 원 빌린 돈으로 겨우 방 하나인 월세를 구하였다. 그녀의 남편도 같은 종교단체 안에서 지내다가 사귀면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되었다. 결혼식은 당근에서 헌옷 사서 입고 예식만 했다. 종교단체에서 이들 부부와 약속한 것들이 지켜진 것은 없다고 했다.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만삭이 되었을 때 겨우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아기를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지내겠다는 희망도 좌절되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 돈을 아껴서 유용하게 잘 사용하자는 말에 회유당했다. 아기를 낳고 국가에서 받는 부모수당과 아기수당 2달분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종교단체가 가로챘다. 아기에게는 새 옷 살필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에게만큼은 예쁜 새 옷을 사서 입히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 하지만 이상한 종교단체에서는 아기가 먹을 분유도 제때 사주지 않았다. 분유를 사야 된다고 말하면 알았다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돈을 벌어서 모두 종교단체에 전부 이체하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어렵게 타서 쓰기도 힘든 구조였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와 3명의 자녀들의 반찬은 끼니마다 고기 반찬이지만 자신들은 풀떼기만 먹었다. 임신했을 때도 단백질 부족이었다고 했다. 아기 출산 후 1달 만에 1일 금식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잘못으로 인해 주 3일 금식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시어머니도 요리하고 일하느라 앉을 틈이 없는데도 일 안 하고 뭐 하느냐고 계속 다그친다. 눈에 벗어나면 저녁 금식이다. 종교단체로부터 가해지는 부당함과 경제적 통제 및 착취 정황에도 견디고 버텨왔다. 그녀의 남편이 일해서 받은 급여도 모두 종교단체 계좌로 이체했다. 대출을 강요받아 3천만 원 대출을 했음에도 새로운 대출 강요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사이비 종교로 의심되는 종교단체에서 장기간 경제적, 정서적 통제 경험을 하였으며 가족 대부분이 동일 종교단체에 얽혀 있다.
가족 및 종교단체 측의 지속적 접촉, 경제적 방해 시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번 탈출하였다가 끝내 찾아내는 언니에게 머리끄댕이 잡혀서 끌려가거나 회유와 협박으로 다시금 종교단체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먹었다.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전화기부터 차단하니 언니는 은행 계좌로 1원 송금하면서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회유성 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 밖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아기는 이제 할머니도 이모도 없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들어오면 300kg 집을 줄 것이다 등. 그녀와 아들, 남편은 종교단체로부터 탈출 후 소중한 자유와 안전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세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체 행동을 선택하며 자신의 욕구와 소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충족시킬 계획을 둡는다. 스토아학파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 사는 법을 배우라. 쉬운 삶이나 목적이 있는 삶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단 현재의 쉬운 결정은 종종 미래의 어려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기존에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로 그냥 있거나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신의 뜻에 달렸다. 전자는 더 유혹적이지만 후자는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는 것을.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왜 이런 종교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네. 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이해가 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네.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도 이렇게 먹힌다는 게 참 불가사의하다. 얘기해도 자기들도 웃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네. 전체 가족이 그냥 이렇게 또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약간은 빙의는 돼요. 어, 네. 자기 엄마, 아버지, 자기 언니도 다 같이 있는데, 자기가 네. 여기를 탈퇴를 하면, 그분들과 연을 끊는 것 자체가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는. 예, 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는 가는데, 네. 그러면 그 자기 엄마, 아버지, 언니들은 왜 그렇게 또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곳에서 생활하는지가 참 이해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진짜. 그렇죠. 언니는 거기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전도사로 대접받고 거기서 일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엄마는 거기 종교 지도자, 남자 지도자와 바람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데 이제 그 이, 이 지은혜님 얘기도 그래.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같이 바람을 피우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둘 다 이렇게 욕해야지. 왜 여자만 비난받고 남자는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느냐 했더니, 맞아요. 그래요. 이제서 느끼는 것 같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고, 당신은 잘못했으니 3일 금식해. 계속 일주일에 3일을 굶고 있대요. 그래도 그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남편들은 그래도 좀 더 여성보다 이성적이어서 그런지 이성적인 판단이 있는지 아니다 해서 이제 다 이혼까지 하고 나왔는데 여자들은 또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요 지은혜님이 이 벗어나서 도망왔을 때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너는 똑똑하다 나를 닮아서 이제 탈출했다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다시 붙잡혀 들어가고 해서 저도 이제 어, 그 혹시 안산으로 이사를 와서 찾아내서 그걸 다시 또 붙잡혀 갈까 봐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했다고 이걸 100%라고 믿지 말고 어, 휴대폰
하고 다 바꿔야 된다. 유심칩도 바꾸고 완전히 차단하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고 해외에 또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들어가면 나오기 진짜 어려워진다. 그렇게 단단히 얘기했는데 조금 불안하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 상담을 이제 해보시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분들을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글이나 영상이나 뭐 이런 네, 강의하는 것만 들었는데 좀 소장님이 봤을 때 좀 네.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나요? 제가 그게 그렇지. 진짜 궁금해요. 지적 수준 떨어지지 않았고요. 떨어지지 않았고 5살 때부터 거기 다녔대요. 그런 세뇌됐고 그게 네, 착한 그러니까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럼 그 자기 어머님이나 이런 분들도 5살 때부터 다니진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는데 엄마도 대졸이에요. 그래서 정말 불가서 이해가 안 되죠. 네. 어머님은 만나봤는데 혹시 좀 뭐 대조를 떠나서 조금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뭐 소장님이 정신 좀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도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네.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네. 부모님은 만나지 못했고 이제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가정 만들었으니까 남편과 아들 셋이서 안전하게 안전을 지켜야 되고 다시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협박에도 넘어가지 말고 해유에도 왜 그러냐면은 3천만 원 대출을 했는데 계속 대출하라고 이게 카톡으로 그 증거 자료들이 계속 있더라고. 그다음에 오늘 월급 탔지? 왜 아직도 돈 안 넣었어? 그러면 오늘 좀 늦게 나온대요. 이러고 계좌 이체하고 계좌 이체 했어요 막 이러고 네, 전부를 다 갖다 내고 조금씩 다 쓰고 네. 그리고 대출 강요받고 그런데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네, 그러는데 나올 때 가슴이 졸렸다 이렇게 하는데 몰래 또 도망 나온 거죠. 안양에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 인터넷에 다 나와요. 네, 5층짜리 건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뭐 강의 제가 만나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정말 궁금한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 가끔씩 그 뭐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그 어떤 종교단체 도망 나왔는데 자기가 그쪽에서 자기를 다 알아낼 것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자기가 다시 잡혀 들어갈 것 같다고 하면서 막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어떤 네,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네, 그분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한 어떤 단체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자기가 잡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신을 도와달라 막 이러면서 상담을 어떤 분하고 하고 있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분들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어릴 때 5살 때부터 들어가서 세뇌 당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해는 가요. 그냥 네, 완전히 그냥 자기 엄마 아버지하고 그냥 여기가 자기 집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이해가. 그러면 이해 안 가는 게 저기 그 어릴 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까 대학교를 나오셨다는 그 자기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 빠져서 그분들도 뭐 5살 때부터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다는 거죠. 그냥 나이가 있을 네, 거니까 그분들은. 네, 어떻게 이런 데 빠져가지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게 네, 너무 당연한 상식이 아닌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누나가 계속 자기 언니가 다시 들어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누나 언니라는 사람도. 네, 그러니까 네, 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근원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 인가를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도대체 이거 해결 방법이 없을까? 네, 해결 방법이 뭐 당연히 자세히 떠오르지 않지만 도대체 원인이 뭘까를 계속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은 네, 뭐 결국은 뭐 너무 아까 말했던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처럼 뭐 내가 약간 뭔가 조금 뭐 지적 능력이 완전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게 도대체 어떤 글로 이거를 설명을 할까라고 싶은 거죠. 설명이 도저히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거든, 저는. 그 언니는 거기서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고졸인데도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전도사님 대접받고 있고
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리고 사돈인데도 그 동생의 시어머니한테 반말하고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엄마 50대인데도 20대 그 여자 전도사라는 사람한테 네 이러고 존댓말 쓰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두 분 다 또 결국은 이혼을 하신 분들이고 또 어, 이 엄마는 바람나서 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했는데도 안 쫓아내보냈다 하니까 그 새로운 그 부인이 내가 이런데도 안 쫓아보내고 안 쫓아내고 여기 같이 데리고 살고 있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 지은혜님도 그, 그 처음에는 그분의 말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했는데 그거 아니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오니까 경제적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생하고 동생 남편도 나가면은 나가버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노동해서 벌어오던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대출하라 이러면 또 대출도 해올 거고. 네. 그리고 아버지하고도 연락이 됐을 때도 아버지한테 접근해서 아버지한테 대출 받으라고, 대출을 하라고, 이렇게 또 강요를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도망가는 거죠. 아니다고 이미 알았고, 또 대출까지 또 강요받으니까. 그런 구조로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예 같은 그런 것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세뇌당해서 하여간 이상한 집단이더라고. 네. 진짜 이해가 안. 그러니까 뭐 네, 이분들은 뭐 이해가세요? 20대 된 이분들은 이해가 저는 안 가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세뇌가 안 됐을 텐데 왜 이런 데에서 자기 딸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살게 됐는지가 진짜 이거 좀 왜 음, 종교 단체에서 보면은 재산도 다 갖다 놓고 뭐 심지어 몸도 다 갖다 주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일단은 부부 관계에서 해피, 예, 도망을 그쪽으로 종교로 이렇게 음, 해피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부부 관계에서 만족이 안 된 거를 종교에서 찾지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나. 거기선 친밀하게 잘해줬겠죠. 네. 가정에서 얻을 수 없는 거, 남편이 주지 않는 거를 줬다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하니까 내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오늘도 상담한 다른 사람 중에서 또 이상한 종교가 있다. 시어머니가 치과 의사인데도 또 이상한 그 집단의 임원으로 지내고 있고 이모도 그러고 외삼촌도 그러고 이러면서 그 뭐 아주 고학력자들도 다 그런데 빠져들면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봐도 아니고 남편도 봐도 아니라고 생각 들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요새 이단 종교에 대해서 자주 듣고 접하게 된다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세상은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근데 네, 이런 분들이 피해자다 보니까 그냥 네, 어떻게라도 좀 구제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어차피 이제 뭐 어떻게라도 연을 끊으려고 애를 힘들겠지만 하시지만 그 지금 안에 있는 그 자기 엄마, 아버지, 언니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여전히 그 안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참 뭐 할 말은 없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남편들은 안 계시고 네, 남편들은 다 이혼해서 가버렸고 여튼 그래도 아버지는 초반에는 없고 다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여자분처럼 20대 이 결혼하신 여자분도 이렇게 아버지가 아예 처음부터 이런 데를 어릴 때부터 안 갔으면 이렇게 빠지진 않았을 텐데 아버지도 그냥 계속 있다가 이제 자기 아니다 아이만 세, 싶으니까 자기 아이만 세뇌시켜 놓고 자기는 이혼하고 나오고 쉽게 말하면 자기 아이를 세뇌 안 시키고 같이 나왔어야지 어릴 때 왜 자기도 그게 그러니까요. 빠져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라도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설명을 제가 못하니까 제가 스스로가 막 좀
답답하고 예수님은 네. 설명할 수 있을까? 막 공자님은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뭐 우리 소장님은 그분들이 그 뭐 대학교를 나오고 뭐 의식적으로 그러는데 그냥 제가 볼 때 영성적인 수준이 되게 낮은 사람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뭐 학교를 뭐 치과 의사를 나오든 이런 거는 그냥 지식적인 거고 지혜나 진리에 대한 탐구가 0이 100이라고 하면 50 이하인 거죠. 제가 볼 때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안 그러면 그런 분들 여기 일반적인 상식적이지 않은데 여기에서 계속 그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그거 근데 그 또 어떤 분이 그럼 왜 이런 분들은 그 영성 지수가 낮았는데 왜 낮냐 이렇게 또 질문하면 뭐 그건 또 뭐 결국은 그 영혼의 순환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아 이게 참 안타깝기만 하고 답은 못 찾겠고 참. 그래서 작가님, 제가 이번 주에 이틀 동안 현실 치료를 좋아하는 편인데, 욕구 이론. 그래서 욕구 이론 이러면은 또 메슬로우 얘기하는데, 그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하고 윌리엄 글래서의 현실 치료에서 그 이론이 다른데, 이분이 제가 이틀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어제 강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분이 그 맨 위쪽에 올라가 보면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설명할 때는 기본적인 욕구가 5가지 있다. 그래서 생존 욕구, 사랑 욕구, 성취, 자유, 재미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많은 행동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그런 이런 종교를 선택하는 행동들도 5가지 욕구 때문에 하지 않을까. 이게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 중에서 사랑의 욕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분들이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핍 때 그런 거 채우려고 이런 행동을 이런 이단 종교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좀 보편적으로 이게 다 과학이 그 설명이 과학이 되려면 그러면 네. 사람 못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다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를 못 받았으니까 기회가 없었으니까. 네. 아, 아파다는 생각이 많이 근데 정말 많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영성적인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야, 정말 이런 분들이 많구나. 근데 또 이렇게 소장님도 이런 사람을 상담했다고 하니까 제가 야, 정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또 거기에서 네.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그 싶으니까 참 사회적인 이게 좀 어떤 해결책을 좀 해야 뭐 사회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하여 뭐 좀 그러네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오늘 본인의 저녁에도 8시 선택인데 막 답답하게 그냥 네. 이렇게 다 뺏기고 막 대출 받아서 넣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좀 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계속 또 해유될 뻔했어요.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러니까 메모기는 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가 벌었던 그리고 대출금 이런 걸 다 이 단체에다가 넘겨주고 이게 일반적인 아니 초등학교 한 2, 3학년도도 내 돈 다 내라 그러면 요즘에 아 내 돈을 안 왜 하세요. 거기다 부모들한테도 엄마한테 좀 맡겨 이러면 아 싫어 내 거야 이런 게 일반적인데 아이들도 열 살만 그러니까 돼도 근데 세뱃돈도 지금 안 맡기는데 네, 지금 뭐 네. 대학 나왔다 그러고 뭐 나이 뭐 사회생활 아무리 세뇌 됐다고 해도 다 주변에 친구들도 만나고 뭐 조금씩은 관계하고 SNS 다 보면 인터넷 보고 이럴 텐데도 이게 이런 데서 자기 돈을 다 주고 뭐 이러고 있다니까 참 답답하다기보다도 참 안타깝다는 게 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해가 안 되고 그죠? 근데 애기 우유값까지 우유통이 비었는데 우유도 안 사주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아니다 하고 나왔는데 제발 안 들어가기를 네, 기대합니다. 하여튼 뭐. 네, 글로 봤을 때 제가 조금 뭐 달아났는데 네, 전체적으로 윌리엄 글래스 이야기에서 뭐 사례로 이어지는 거는 좀 자연스러웠고 근데 이런 비문들이 조금 보였어요. 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지게 되었다. 아버지도
같은 종교단체 신도로 소속되었지만 종교단체의 이상함을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면서 빠져나와 연락을, 연락을 끊었다. 뭐 약간 뭐 지금은 좀 읽으니까 살짝은 이해가 되는데 좀 비문 같고요. 네, 두 번째도 지혜은님의 남편 강지환님 부모님 또한 동일 종교단체 신도로 있다가 이상함을 이유로 중학생 무렵 이혼을 결정했던 가정이다. 좀 어려운 문장으로 썼어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단문으로 쓰는 게 낫죠, 그냥. 네, 남편 강지한 씨는 종일 동교단체 신도였다. 그러다가 네, 이상함을 감지하고 강지한 씨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혼했다. 이렇게 딱딱 그냥 한 세 문장으로 쓰는 게, 예, 네, 훨씬 이해가 잘 되고, 네. 네, 자신의 욕구와 소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충족시킬 계획을 돕는다. 이거 완전히 비문이죠. 그렇죠? 충족시킬 계획을 돕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비문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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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이야기가 이 사례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됐어요. 제가 읽을 때. 네, 전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쓱 읽혀졌어요. 물론 제가 또 이런 영성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관심이 있어서 좀 더 주의 깊게 집중력 있게 읽은 것도 있지만 여하튼 앞에 그 윌리엄 그분 이야기로부터 쓱 잘 내려왔는데 뭐 순간 비문은 또 고치면 되지만 이 스토아 철학과의 사례는 좀 덜 뭔가 좀 뭐 좀 이렇게 딱 매칭이 안 되는 듯한 느낌. 네, 네. 소장님이 아마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가 그냥, 네, 뭐 그냥 이런 일 겪어라.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이다. 이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저는. 당신의 선택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 이게 이제 제목인데, 그래서 이런 일 겪는 게 더 나은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연결이 좀 덜 되는 거죠. 네. 예. 제가 일주일 동안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고, 네. 하면서 또 종교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안산 동산교회에서 20번째 분립개척을 한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헌금으로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작년에도 했고, 다른 분에게, 올해도 또 목사님께 하고 있는데, 10월 달부터 교회 토요일 날 오라는 거 안 갔다가,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마지막 2번 남았는데 간식을 나눠줄 테니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해서 남편하고 가겠습니다 해서 2번 갔는데 마음이 확 달라진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내가 가서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남편한테는 실질적으로 문자가 안 오고 저한테는 계속 왔기 때문에 어떡하지?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목사님도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저를 그렇게 깍듯이 인사하시고 어,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 거기 갈 사람 이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보면서 목사님 설교도 쉽게 결정하지 마 주일날 이러시 다른 분이 그러셨는데 요 스토아 철학 이 책 보면서 네, 이 책 보면서 현재의 쉬운 결정은 종종 미래의 어려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게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떡하지? 가서 도와드리기도 해야 되는데 때가 이 나이에 이게 가능한 걸까? 고민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쏠리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생각하면 눈물 나고 도와드려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막 그러면서 제가 요 스토아 철학 책 보면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현재의 쉬운 결정. 그냥 결정을 내가 감정에 의해서 하면 나중에 미래의 어려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 결정이 굉장히 후회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들 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쓴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네네. 여하튼, 네, 뭐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근데 이제 사례랑 지혜은이라는 분의 사례랑은 조금 네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네 제가 그냥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 마지막은. 얼토당토하는 종교에 심취한 이들을 가끔 만난다. 네 일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난 이들과 상담하면서
정말 왜 이런 일에 휩싸이고 빠져나오지 못할까 참 많이 고민했다.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난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만 있다. 그들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참 힘들다. 어떤 일이든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이 들면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일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참 답답할 노릇이다. 뭐 이렇게 정도로 그냥 끝내는 게 조금 더, 이 꼭지에서 조금 더, 네, 뭐 스토아 철학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런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다고 해서 뭐 좀 적어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는 네, 177페이지까지. 작가님,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네, 어,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월, 화, 수, 일, 월, 화, 요렇게 되어 있어서 네, 그럼 부흥회, 날짜 옮기죠, 뭐. 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월화수라고요? 월, 화, 수, 아니, 일, 월, 화, 요렇게 하고 수요일은 교회 가야 되고, 요렇게 해서 어, 한 주 그럼 8일, 건너뛸까요? 8일을 하면 되겠네, 8일. 8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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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일날 네. 뵙겠습니다. 네.